예, 안녕하십니까.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창섭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윈도우즈 10 IoT에 관련한 좀 테크니컬 오버뷰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오버뷰 세션이고요. 오늘 뭐 로드니 클락의 세션에서 아마 소개가 됐었는데요. 저희 여러 가지 인베디드 디바이스나 IoT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탑재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이언트 OS 솔루션으로 저희가 이제 그 세 가지 제품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하이엔드 제품군에 적용할 수 있는 윈도우즈 10 IoT 엔터프라이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 핸드헬드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윈도우즈 10 IoT 모바일 엔터프라이즈라는 제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우엔드 IoT 디바이스 개발에 사용하기 적합한 윈도우즈 10 IoT 코어 제품, 이 세 가지 윈도우즈 10 IoT 제품군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저희가 윈도우즈 10 IoT 모바일 엔터프라이즈는 뭐 이렇게 별로 사용하시는 그 유세지 케이스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윈도우즈 10 IoT 엔터프라이즈하고 로엔드 타겟인 윈도우즈 10 IoT 코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앞에 세션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원 윈도우스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전에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 OS 제품군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품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로엔드 쪽에는 윈도우 C라는 제품군도 있고, 뭐 하이엔드에는 그냥 그 PC 윈도우 기반의 인베디드 OS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폰용 윈도우스 모바일 뭐 이런 뭐 OS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OS가 비슷하면서도 다 각각의 이제 OS였는데 윈도우스 10으로 넘으면서부터는 저희가 그 로엔드부터 하이엔드까지 타겟하는 모든 OS의 그 코어를 다 이제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윈도우스 10 코어 위에서 돌아가는 이제 그 O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OS 측면에서 보면 이제 베이스가 같아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10 IoT로 이제 윈도우 뭐 8이나 8.1이나 7에 비해서 이제 가장 뭐 개선된 점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저희 이제 대답할 때는 보안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베디드 디바이스나 IoT 디바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보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사고도 자꾸 이제 생기고 있고, 또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보안적인 거를 구축을 하셔야 안정적으로 이제 디바이스나 어떤 IoT 솔루션을 운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윈도우 10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크게 개선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안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게 IoT 솔루션을 구성하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연결성이겠죠. 서로 이제 뭐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데이터를 뭐 분석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윈도우즈 10 IoT에서 이제 개선된 점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연결성을 용이하고 쉽게 해서 그런 솔루션들을 쉽고 빠르게 구성하실 수 있도록 이제 윈도우즈 10 IoT 제품군들이 지원한다는 점이겠습니다. 이 크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윈도우즈 10 IoT의 이제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윈도우즈 10 IoT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게 끝나고 나면 윈도우즈 10 IoT 코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 윈도우스 플랫폼 또 나왔죠.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윈도우즈 8이 나오면서 모던 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그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윈도우 10으로 넘어오면서 윈도우 8.1에서 저희가 유니버셜 앱이라고 이제 이름을 좀 개선을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유니버셜 앱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유니버셜 앱 어플리케이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게 되면 모든 윈도우스 플랫폼에서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앱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면
PC 윈도우즈 10에서도 동작을 하고 이제 가장 IoT 쪽에서 가장 하이엔드의 이 OS인 윈도우즈 10 IoT 엔터프라이즈에서도 동작을 하고 윈도우즈 10 IoT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그 핸드헬드 디바이스에서도 동작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T 로우엔드 IoT 디바이스 타겟인 윈도우즈 IoT 코어에서도 동일하게 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개발하신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제 라인업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작을 윈도우즈 10 IoT 엔터프라이즈로 하이엔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유니버셜 앱으로 개발을 하셨다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약에 로우엔드 제품군을 생각을 하시면서 윈도우즈 10 IoT 코어로 개발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은 그대로 갖다가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이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PC하고 폰하고 뭐 아주 작은 뭐 그 IoT 전용 디바이스하고 해상도 같은 게 다른데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이 호환이 되느냐? 예를 들면 이제 유니버셜 앱을 개발을 하실 때 그 이제 모드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폰 모드의 UI, 뭐 PC 모드의 U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서 그거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유니버셜 앱이 개발이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폰일 경우에 PC일 경우에 뭐 다른 디바이스일 경우에 어떤 식으로 앱이 다르게 디스플레이가 되는지 이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유니버셜 앱을 개발했는데 개발자가 난 귀찮아가지고 그냥 PC용 앱만 만들고 그냥 폰용을 고려를 안 하고 만약에 개발했다 그러면 폰에서 디스플레이가 될 때는 패닝하는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저 가운데가 이제 폰 UI인데요. 폰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훨씬 더 큰 화면이 있겠죠. 해상도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 애플리케이션을 손으로 밀면 이제 패닝이 되면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보이게끔 고려가 안 된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UI를 고려를 하시게 되면 폰에 올라갈 때는 얘가 폰인 걸 감지해 가지고 폰에 맞는 UI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앱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하시게 되면 모든 윈도우즈 10의 플랫폼에서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모던 앱이나 유니버셜 앱을 개발한 이유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UI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UI의 응답성이라고 그럴지, 뭐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UI가 막 빨리 막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윈도우즈 7이나 뭐 XP에서 돌아가던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시면 이제 UI가 약간 좀 딜레이가 있거나 좀 답답한 느낌을 이제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그쪽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윈도우에서 옛날에 쓰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윈도우 32 뭐 AP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나빠서 그렇게 뭐 이렇게 딜레이가 생기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윈도우 32 API 기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개발자 입장에서 보실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개발자가 생각하는 대로 개발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자가 마음대로 개발하실 수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옵티마이즈가 될 수도 있지만 옵티마이즈가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마음대로 개발하시니까 뭐 하드웨어 리소스하고는 상관없이 어플리케이션을 뭐 이렇게 굉장히 헤비하게 구성을 하시면 당연히 이제 뭐 하드웨어 리소스가 제한이 있으면 딜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니버셜 앱 같은 경우는 이 유니버셜 앱이 나온 취지 자체가 하드웨어가 제한이 되거나 플랫폼이 제한적이어도 동일한 유저 익스피리언스, 굉장히 좋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이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로엔드 플랫폼에서도 뭐 하이엔드 플랫폼하고 UI 익스피리언스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니버셜 앱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면 기존의 그 XP나 7에서 개발하셨던 어플리케이션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UI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향상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유니버셜 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하실 때 뭐 특정 뭐 하드웨어 자원은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거나 뭘 못한다거나 이런 이제 리스트 제한 사항이 조금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니버셜 앱 같은 경우는 윈도우 스토어에서 이제 유저가 구매를 하거나 공짜로 다운받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는데, 요즘에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이제 설치를 해서 쓸 경우에 이제 보안 이슈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랑 통신을 하면서 정보를 빼가지고 그거를 해커한테 전달하거나 이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니버셜 앱 플랫폼 자체는 보안적인 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리지널하게 이제 만들어진 유니버셜 앱 플랫폼은 유니버셜 앱끼리 통신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하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블랙박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으로만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 입장에서는 앱이 통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통신이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해커가 들어와 가지고 뭔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iOS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도 비슷한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유니버셜 앱을 가지고 IoT나 인베디드 목적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시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제약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IoT나 인베디드 개발하실 때는 하드웨어도 직접 액세스해야 되고 앱들 간의 통신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버셜 앱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윈도우 10의 IoT 플랫폼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인베디드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뭐 시스템 버스나 아니면 뭐 시스템 세팅 같은 거를 건드릴 수 있게끔 유니버셜 앱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GPIO나 iSCS나 SPI 버스를 유니버셜 앱에서 컨트롤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유니버셜 앱은 아까 제가 그 OS 그러니까 하드웨어 플랫폼이 그러니까 사양이 낮아도 동일한 성능을 낸다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니버셜 앱 같은 경우는 막 유저가 여러 개를 띄우면 OS가 하드웨어 리소스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게 너무 많이 띄우면 쓰지 않는 앱을 무작위로 이제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한정 앱을 띄우게 되면 이제 시스템 메모리가 계속 차가지고 결국은 시스템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OS 자체에서 유니버셜 앱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자동 종료를 이제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인베디드에서는 또 인베디드 IoT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특정 앱을 내가 개발해서 넣었는데 이 앱은 종료가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용을 쓰실 경우에는 뭐 이런 그 유니버셜 앱을 지정을 해놓으시게 되면 그 앱은 종료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드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유니버셜 앱을 가지고도 뭐 IoT 시나리오나 인베디드 디바이스의 목적에 맞는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충분히 이제 꾸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요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로 쓰시고 그냥 기존의 윈32 AP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쓰신다 그러면 뭐 전혀 상관없이 그냥 쓰시던 대로 쓰시면 되는 이야기고요.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윈도우 32 AP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새로운 UWP 유니버셜 앱을 두 개 다 지원하기 때문에 유니버셜 앱으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신다 그러면 유니버셜 앱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원이 안 하는데 IoT 버전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버셜 앱으로 개발하시더라도 IoT 버전에서는 별 불편 없이 이제 원하시는 솔루션을 개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 윈도우스 플랫폼의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OS 베이스가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델도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유니버셜 드라이버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윈도우스 10 PC용 버전의 어떤 패럴의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유니버셜 드라이버로 개발이 됐다 그러면 그 유니버셜 드라이버를 그대로 갖다가 그 모바일 그러니까
모바일 엔터프라이즈나 IoT 코어 디바이스에 그대로 갖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이나 IoT 코어는 ARM CPU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바이너리 상태로 갖다 쓸 수는 없고 그냥 소스가 있으면 패키징은 다시 해주셔야 되긴 하는데 수정 없이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하나를 개발을 해놓으시면 그거를 그대로 갖다 모든 플랫폼에다 갖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C용 윈도우즈 10용 드라이버가 있다 그러면 그걸 IoT 코어에서 쓰실 수도 있고 IoT 코어용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해놨다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이제 윈도우즈 10 IoT 엔터프라이즈 제품으로 만약에 제품을 개발하신다 그러면 그 제품에도 그대로 갖다가 이제 그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윈도우의 디바이스 드라이버하고 뭐 유니버셜 드라이버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뭐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인박스 드라이버 같은 뭐 마우스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수정 없이 그냥 바로 컴패터블하다고 하고요. 커널 모드 드라이버는 약간의 이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모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좀 상황에 따라서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뭐 유니버셜 드라이버로 만약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IoT 코어는 어차피 유니버셜 드라이버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그거를 이제 개발해 놓으시면 플랫폼에서 서로 이제 가져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라인업을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원 윈도우스 플랫폼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뭐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관련된 건 아까 이제 마이클 킹의 세션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MDM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IoT 솔루션을 구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바이스를 리모트에서 모니터링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게 중요한데 기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뭐 애저 기반의 인튠이나 뭐 아니면 뭐 온프레미스 기반의 SCCM이나 이런 것들로 여전히 이제 컨트롤을 잘 매니지를 잘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오마DM 그 표준 프로토콜 MDM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거 기반의 서드 파티 MDM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매니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오마DM 프로토콜 기반으로 직접 이제 매니지먼트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디바이스를 쉽게 이제 리모트로 매니지먼트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냥 스탠드얼론 디바이스 이전에 이제 리거시 디바이스는 그냥 혼자 동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이제 IoT 솔루션을 구성하시다 보면 리모트로 디바이스를 유지 보수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벨러블 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툴인데요. 저희가 이제 툴도 그 원 윈도우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툴도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IoT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ADK라고 해가지고 PC 윈도우스랑 똑같은 저희가 이제 OS 개발 툴을 드리고요. 이 툴을 이용해서 OS를 원하시게끔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보시면 안에 이제 그 이미지 컨피그레이션 디자이너라는 OS 컨피그레이션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이제 사용해서 OS 이미지를 컨피그레이션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저희 이전에 제공드리던 윈도우스 임베디드 스탠다드처럼 OS가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컴포넌타이즈 돼서 OS가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있어서 그거를 뽑아다가 커스터마이즈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PC 윈도우처럼 그냥 뭐 인스톨하는 개념이긴 한데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을 바꿔가지고 임베디드 기능이나 이런 거를 이네이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 OS를 깔아놓고 OS를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세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개발을 하실 때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이고 이 이미지 컨피그레이션 디자이너라는 이제 툴을 가지고 원하시는 기능들을 세팅을 미리 다 하셔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이제 OS를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OS가 원하시는 세팅대로 이제 타겟 디바이스에 이제 디플로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이제 ICD라는 툴을 저희가 제공하고요. 이 툴이 여기 보이듯이 뭐 IoT 엔터프라이즈 뭐
IoT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IoT 코어 동일하게 이 툴로 사용해서 OS 이미지를 컨피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툴도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뭐 툴 뭐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 보여주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뭐 크게 세 가지 윈도우즈 10의 개선점 중에 이제 가장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 보안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슬라이드는 저도 이게 시간 관계상 자세히 안 넣었고요. 왜냐하면은 요 다음 세션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세션이 있기 때문에 그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마이클 킹의 세션에서 나왔던 거를 제가 한국말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이제 세 가지 여기 나왔는데 이 세 가지 말고도 보안적으로 개선된 점은 더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거라 저희가 이제 세 개를 끌어다 놨고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크레덴셜은 아까 이제 뭐 설명을 드리셨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거냐면 얼굴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지문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핀을 넣거나 이제 디바이스에서 암호를 로gin을 해서 암호를 쳐서 로gin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디바이스 로gin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디바이스가 어떤 이제 인터넷상의 서비스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려 그러면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지금 현재 쓰는 방법은 암호를 치면 암호가 인크립트 돼가지고 암호화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서비스 있는 서버에 가서 암호가 맞는지 확인을 받고 맞으면 이제 서비스를 열어주는 방식인데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크레덴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 하드웨어적인 리퀘어먼트 사항이 있습니다. 뭐 최신 하드웨어 써야 되고 거기에 맞는 뭐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가 필요하긴 한데 이거 이제 맞는 프로토콜을 사용할 경우에는 디바이스에서 인증이 되면 그 서비스에서 그냥 그 인증된 걸 인증해서 이제 실제로 인터넷상에는 암호가 어떤 형태로든 암호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이제 인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해커가 보통 해킹하는 방법이 중간에 이제 패킷 같은 걸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까봐가지고 이제 그걸 해킹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이제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라커는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스토리지 데이터나 아니면 OS가 있는 스토리지를 비트 단위로 암호화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윈도우 10에서만 있던 거는 아니고 윈도우 7이나 비스타 때부터 이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버전 최상위 버전에 탑재하던 기술인데요. 10으로 오면서 좀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토리지를 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특히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나 이런 거는 뭐 상업용 디바이스인데 뭐 고객 정보 같은 거 들어있는데 디바이스 갖고 가다가 직원이 잊어버렸다 그러면 뭐 디바이스는 요즘에 가격이 얼마 안 하는데 그 디바이스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비용의 배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러커 같은 경우 걸로 이제 그 스토리지를 암호화를 걸어놓게 되면 설사 이게 이제 분실을 하거나 도둑을 맞거나 누가 그거를 가져다가 해킹을 하려고 하더라도 암호를 모르면 그 안에 있는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디바이스를 나중에 폐기 처분할 때도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있어도 그냥 버려도 주준 사람이 그거를 뭐 스토리지를 포맷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다시 OS를 깔아가지고 쓸 수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암호를 모르고서는 절대 까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국정원 뭐 이런데 뭐 사이버 수사대 이런데 갖고 가도 이제 그 복구를 해낼 수는 없습니다. 암호를 알기 전에는.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보안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크레덴셜이나 디바이스 가드는 IoT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지원을 하는데 이 비트라커 같은 경우는 IoT 코어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로엔드 디바이스인데도 유저 데이터가 어떤 크리티컬한 거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그 있는 스토리지를 암호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가드는 어떤 거냐면 이것도 뭐 최신 하드웨어를 이제 뭐 인텔이나 AMD에서 제공하는 최신 하드웨어가 탑재돼야 되는 전제가 있기는 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만약에 이네이블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뭐 특정 회사, 뭐 A라는 회사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A라는 회사가 개발해서 A라는 회사의 디지털 사인을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만약에 해놨다 그러면 디바이스 가드를 이네이블하고 A라는 회사만 허락한다라고 딱 지정을 해놓으면
디바이스 가드가 이네이블 된 상황에서는 그 특정 회사의 어플리케이션만 그 디바이스에서 동작하게 되고요. 나머지 어플리케이션은 동작이 안 되게끔 막아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디바이스에는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어플리케이션만 실행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이런 기능을 하게 하는 게 디바이스 가드 말고 아까 이제 오전에 마이클 킹이 얘기한 것 중에 어플리케이션 락커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이제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더 아예 막아버리는 어떤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한층 더 이제 보안이 중요한 곳에 이제 쓸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딱 지정된 어떤 데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외에는 동작이 안 하게끔 완전히 이제 블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도의 이제 보안이 요구되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파트너나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랑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에 이제 사용처를 여러 군데서 이제 응용 예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윈도우스 인베디드 스탠다드 7이나 아니면 윈도우스 인베디드 8.1 인더스트리를 이제 계승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인베디드 OS에서 제공되던 락다운 기능들도 이제 그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락다운 시나리오로 디바이스를 특정 목적으로만 쓰게끔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끔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요것도 이제 자세한 피처나 내용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의 윈도우스 인베디드 8.1 인더스트리에서 지원되던 락다운 기능하고 이제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에서 지원되는 락다운 기능을 이제 비교를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면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버네이션 원스 리즌맨이라는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하이버네이션 이미지 만들어서 그 이미지로 부팅 시키게 해가지고 부팅 타임을 줄이는 기능인데, 요 기능 빼고는 나머지 기능들은 전부 다 그 이전에 쓰시던 락다운 기능들이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에서도 구현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달라진 점은 구현하는 방법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거는 저희 이제 파트너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가이드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로 넘어오면서도 여러 가지 락다운 기능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아까 오전에 마이클 킹이 설명한 것 중에 어사인드 어세스나 쉘 런처 같은 거를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바인딩 시켜버리면 그 특정 계정에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는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가 있는데 한 디바이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업용으로 쓰는 디바이스는 하나인데 사용자는 여러 명이 쓸 수도 있습니다. 매니저가 그 디바이스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마트다 그러면 계산원이 그 디바이스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에는 또 재고관리원이 쓰실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각각의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매니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풀 윈도우 UI를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고, 계산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계산하는 앱만 딱 띄고 나머지는 아예 다 손도 못 대게끔 딱 락을 걸어버리실 수도 있고요. 재고관리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재고관리 프로그램이 딱 뜨면서 나머지는 락을 시켜서 그 디바이스에서 딴짓을 못하게끔 이렇게 락다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에 유틸라이즈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요 다음 세션을 참고로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스 10 IoT에서 이제 개선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넥티비티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면 이더넷이나 모바일 브로드밴드 커넥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익스터널 모뎀 같은 거 붙이시면 쉽게 이제 데이터 인터페이스 하실 수 있도록 OS에서 이제 그런 스택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최신 버전, 와이파이 다이렉트나 이제 미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센서 액세스 from 유니버셜 윈도우스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는 이제 기존의 이전 버전의 이제 유니버셜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모던 앱에서는 그 센서 액세스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에 제약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저희가 추가를 해서 제약사항을 많이 없앴고요. 이제 뭐 클라우드에 직접 이제 접속시키는 뭐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그 로드니나 마이클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그 윈도우스 10 IoT 플랫폼에서는 이제 올신 얼라이언스의 올조인 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IoT 프로토콜 시장이 이제 이전에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퀄컴이나 LG나 이런 데서 드라이빙하는 그 올신 얼라이언스가 있었고요. 그 올조인을 쓰는. 그다음에 삼성이나 인텔, 델 같은 데서 드라이빙하는 OIC라는 또 얼라이언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집에 스마트홈 어떤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스마트홈 게이트를 만드는데 뭐 우리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뭐 냉장고는 LG 냉장고인데 테레비는 삼성 테레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올 조인으로 호환되게 만들면 냉장고는 연결이 되는데 테레비는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이제 가장 메이저에서 두 개부터 벌써 이제 다른 프로토콜을 이제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삼성이랑 뭐 퀄컴, 인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모여가지고 이거 좀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OCF라는 새로운 이 IoT 표준 프로토콜이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올조인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아마 그 기존에 이제 삼성이나 뭐 이런 인텔 쪽에서 하는 거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거가 이제 같이 다 지원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대부분의 이제 메이저 IoT 프로토콜이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IoT 관련된 뭐 게이트웨이나 아니면 어떤 커넥트가 되는 어떤 디바이스를 개발하실 때 좀 더 쉽게 이제 개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OCF가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지원할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마 이제 어느 시점에 그 OCF가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뭐 IoT 코어 같은 경우나 뭐 엔터프라이즈 마찬가지인데 이제 일정 버전 이후부터는 이제 그걸 지원하게 되면 뭐 업데이트를 받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OCF 프로토콜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인데요.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윈도우 8.1 인더스트리부터 이게 기존에 이제 임베디드용 OS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생산 시에 액티베이션이라는 거를 좀 거치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액티베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임베디드 OS이기 때문에 그 프로덕트 키는 저희가 이제 마스터 키를 하나 드리고요. 그거를 이제 OS에 카피하셔가지고 생산을 쭉 하시면 되니까 뭐 키를 따로 입력하셔야 되거나 이제 그러신 거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액티베이션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액티베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디바이스가 이제 처음 생산된 이후에 부팅을 한번 해가지고 저희 액티베이션 서버랑 한번 통신을 해가지고 이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해시값하고 키값을 컴비네이션한 거를 저희 서버에 보내주면 저희 서버가 그걸 베리파이 한 다음에 컨퍼메이션 아이디를 날려주면 그거를 저장하면 이제 액티베이션이 끝나거든요. 액티베이션에 걸리는 시간은 뭐 1초도 안 걸리고요. 뭐 생산 시에 뭐 강제적으로 하려 그러면 명령어로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이제 좀 거쳐야 되는 게 기존에 뭐 윈도우스 임베디드 스탠다드 7이나 이런 거 쓰실 때하고는 약간 좀 달라진 점입니다. 근데 이제 8.1에서는 예외가 없었는데 저희가 뭐 8.1 때 액티베이션이 나오면서 좀 피드백을 받은 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디바이스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뭐 내부망에서만 돌아가는 디바이스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베이션 서버랑 연결이 되려면 외부망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외부망에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시나리오상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윈도우스 10 IoT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그 non connected 모드라는 게 하나 새로 생겨서요. 시나리오가 만약에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는 시나리오면 그냥 액티베이션을 안 하고 사용하셔도 사용성에 전혀 문제 없게끔 OS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 경우는 절대로 사용 도중에 이제 외부망에 연결이 되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고요. 만약에 이 모드로 해놓고 쓰다가 외부망에 실수로 연결이 되면 이제 액티베이션이 깨지게 됩니다. 그 액티베이션 하라는 메시지가 다시 뜨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인터넷에 물려가지고 액티베이션을 해주시거나 OS를 새로 미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시나리오가 맞으시면 이 모드를 이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10으로 오면서 저희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WAS라고 하는데요. 윈도우스 어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막 굉장히 막 얘기가 이상하게 되면서 막 헷갈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세미나 때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게 갖고 나왔는데 이건 기존에 이제 PC용 윈도우 10을 쓰신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IoT 제품군하고 일반 PC 제품군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 10으로 오면 저희가 여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윈도우스 어서 서비스라 그래서 이제 서비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10에 가장 싼 PC를 사면 깔려 있는 게 윈도우스 10 홈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윈도우스 10 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커런트 브랜치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윈도우스가 업데이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한 4개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4개월 주기로 이제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피처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윈도우 10이 출시가 됐다 그러면 출시가 되고 한 4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뭐 시큐리티 패치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다가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피처 업데이트가 나오면 그 일반 유저들 PC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다음번 브랜치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 또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패치를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번 4개월이나 5개월 후에 다음번 피처 업데이트가 나오면 팩이 나오면 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게 유저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홈 버전인 경우엔 그냥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으면 그냥 바로 해버립니다. 대신에 OS는 업그레이드가 공짜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윈도우 10으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윈도우 10 디바이스를 사시면 다음에 나오는 OS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공짜로 다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이제 OS가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는 엔터프라이즈나 인베디드나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상업용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해놨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OS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게 이상적인 경우는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데 호환성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고 없이 그냥 OS를 업데이트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게 업데이트하면은 그냥 업데이트만 하는 게 아니죠. 리부트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 중에 리부트 시켜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윈도우스 10 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용 목적으로 쓰기에는 약간 좀 부적당하고요. 요게 이제 커런트 브랜치라는 서비스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 브랜치 포 비즈니스라는 또 서비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윈도우스 10 프로페셔널 이상 버전에서만 지원되는 피처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홈을 사신 경우에는 이 커런트 브랜치 포 비즈니스를 이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커런트 브랜치랑 비슷한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피처 업데이트를 내놨습니다. 이제 커런트 브랜치는 올라가야 되죠. 근데 이제 나는 돈을 더 냈으니까 나는 당장은 못 가겠어. 내 어플리케이션이 잘 도는지 좀 검증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올라갈래. 이런 경우에 이제 커런트 브랜치 포 비즈니스가 이네이블이 돼서 시키면 업데이트를 연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8개월 정도를 연기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연기시키는 이제 8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동안에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패치를 계속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패치만
필요하시면 받고 피처 업데이트는 안 받고 그냥 쭉 가시다가 이게 이제 막 마지막에 오면 그냥 안 받고 쭉 가셔도 되는데 안 받고 쭉 가시면 시큐리티 패치가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브랜치에는. 그래서 시큐리티 패치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이 브랜치로 올라가든 이 브랜치로 올라가든 어쨌든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게 이제 커런트 브랜치 포 비즈니스고요. 이거는 이제 윈도우스 10 프로페셔널 이상에서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베디드나 IoT 시나리오에서는 좀 아닌 게 8개월마다 한 번씩 뭐를 뒤집어 흔들어야 된다 그러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피처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거의 OS 버전 정도가 바뀌는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윈도우 10부터는 뭐 11, 12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안 하는데 어느 업데이트는 그게 옛날 기준으로 치면 윈도우 8에서 10으로 넘어가듯이 윈도우 10에서 11으로 넘어가는 정도의 OS 체인지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뭐 어느 시점 이후에는 CBB라고 하더라도 이제 하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베디드나 IoT 시나리오는 한번 딱 솔루션 픽스해 놓으면 건드리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문제가 있어야지 이제 보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온 게 이제 롱텀 서비스 브랜치 저희가 L 줄여가지고 이제 LTSB라고 하는데 롱텀 서비스 브랜치라는 거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처음에 10 나온 거를 주구장창 계속 쓰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패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롱텀 서비스 브랜치를 OS가 아까 10에서 11 정도로 바뀌는 정도로 OS가 체인지가 될 때쯤에 그 다음 버전의 그 롱텀 서비스 브랜치를 이제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있는데 뭐 이 경우에 이게 출시가 됐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뭐 이거를 선택하셔서 계속 쓰셔도 되고 나는 신제품 쓸 거야 그러면 그냥 이거를 선택하셔서 쓸 수도 있고 그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는 이 롱텀 서비스 브랜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시게 되면 그냥 한번 픽스된 거를 뭐 변경 없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시큐리티 패치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유지 보수를 해드린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시큐리티 패치는 저희 MyOM 사이트라고 이제 계정을 드리는데 거기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필요하신 경우에 타겟 디바이스에 업데이트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미니멈 하드웨어 사양이고요. 뭐 참조하시면 되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윈도우 10 IoT 코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 설명하면서 뭐 간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윈도우 10 IoT 코어 같은 경우는 x86이나 ARM 플랫폼에 둘 다 올라갈 수 있는 OS고요. 동일한 윈도우 10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굉장히 저사양.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저사양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진짜 로엔드 하시는 뭐 펌웨어 레벨 가지고 하시는 분에는 굉장히 이제 고사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라인업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저사양을 타겟하는 어떤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얘가 저사양이긴 한데 그러니까 PC 윈도우 플랫폼에서 하던 그런 일도 여기서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캐퍼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OS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지는 한 2GB를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게 굉장히 어떤 경우에 뭐 크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OS가 가져가는 경우는 1GB 정도를 가져가고요. 1GB는 룸으로 놔두는데 이유는 이 OS도 그냥 한번 해놓으면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유지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계속 드리고요. 뭐 그거를 설치할지 말지는 이제 선택하시는 건데 OS 매니지먼트 계속하고 새로운 피처 나오면 그냥 업그레이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 그러면 여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니멈 사양으로 스토리지가 한 2GB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시스템 메모리는 뭐 헤드리스인 경우에는 256메가고
디스플레이가 있는 경우에는 512MB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버전은 두 개가 있는데요. 윈도우즈 10 IoT 코어 그냥 일반 버전은 저희가 공짜로 쓰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IoT 코어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염가에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개 차이점은 기능적으로는 똑같고요. 제가 아까 이제 왜 윈도우즈 서비스를 계속 말씀드렸냐면 IoT 코어는 공짜긴 한데 서비스 모델이 커런트 브랜치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으면 저희가 패치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업데이트가 되는 시나리오고요. 프로 같은 경우는 12B를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를 유예시킬 수가 있고 유예시켜 놨다가 보통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나리오가 이런 디바이스들은 이제 업데이트를 거의 안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시거나 아니면 어떤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한꺼번에 이제 패치를 모아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시나리오에는 요거 그 코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나리오에는 적당하게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윈도우 10 IoT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세 가지 원 윈도우스 플랫폼, 커넥티비티, 시큐리티 이거를 그대로 이제 따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UWP 그대로 유틸라이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T 엔터프라이즈로 개발해서 UWP 유니버셜 앱으로 뭘 개발을 해놨다 그럼 그 앱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쓰실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제약이 뭐냐면 IoT 코어 같은 경우는 OS에 쉘이 없습니다. 저사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OS 쉘이 없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 그러면 유니버셜 앱을 올려놓으시면 얘가 이제 부팅하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부팅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유니버셜 앱을 한 번에 하나밖에 보이는 앱은 돌리실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앱을 하나만 깔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깔아 놓으실 수가 있고 커스텀 쉘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유니버셜 앱을 선택적으로 여러 개를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부르실 수 있는데 대신에 보이는 앱은 한 번에 하나 대신에 백그라운드는 여러 개를 돌리실 수는 있습니다. 안 보이게끔 돌리는 거는. 그리고 유니버셜 앱으로만 그렇게 앱을 다 짜셔도 되고 아니면 윈32 기반의 API 서브셋 가지고 백그라운드 태스크는 무한대로 만들어서 백그라운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돌리고 그 유니버셜 앱하고 그 백그라운드 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만들어서 원하시는 기능을 구성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유니버셜 드라이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PC용 윈도우즈 10 드라이버가 있다 그러면 IoT 코어형 드라이버를 구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리페럴 업체에서 소스 손 안 대고 그냥 컴파일만 다시 해달라 그러면 되기 때문에 IoT 코어는 유니버셜 앱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윈32 기반의 API로 어플리케이션이 돼 있는데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일일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아직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 API 셋을 비교하는 툴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툴로 기존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돌려보면 API 그 어플리케이션의 API를 얼마 정도 재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나면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손봐가지고 UWP 앱으로 보낼지 아니면 너무 많으면 차라리 이제 새로 개발하는 게 나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헤드리스 모드, 그러니까 IoT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런 모드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디바이스를 개발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IoT 코어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사양이기 때문에 인텔리전트한 이런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을 그러니까 구성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IoT 코어 같은 경우는 그 클라우드에 연결이 돼서 애저나 그런 서비스와 같이 이제 연동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IoT 코어에서 간단한 음성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스탠드얼론으로도 지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라, 서라 이런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이런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탠드얼론으로 OS 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좀 인텔리전트한 음성 인식이나 어떤
습관 예측이라 그럴지 아니면 뭐 화상 인식이라 그럴지 뭐 얼굴 인식 뭐 이런 솔루션도 이 클라우드 솔루션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그 IoT 코어 상에서 쉽게 이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IoT 코어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텔리전트한 어떤 그 솔루션을 쉽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오전 세션에서 말씀드린 GitHub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IoT 코어 가지고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텔리전트한 솔루션을 예제로 막 해놓은 것들 사례들이 쫙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 설명드리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프로젝트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뭐 화상 인식이나 뭐 습관 인식 뭐 이런 것들 관련된 API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그래서 이제 IoT 코어로 접속해가지고 그 API를 이용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뭐 쉽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 인식이다 그러면 IoT 코어 디바이스가 사람이 지나가면 사진을 딱 찍어서 클라우드로 보내면 거기서 인식을 딱 해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아니면 뭐 얼굴 인식이다 그러면 뭐 사람 얼굴이 뭐 이 사람만 패스하게 해라 그럼 그 사람 얼굴을 입력을 해놓으면 그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리테일 시장에서 성별이나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낸다거나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신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쌍둥이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식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뭐 MDM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공되는 플랫폼은 퀄컴, 인텔, 브로드컴 플랫폼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프리스케일이나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서드파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제너럴한 건 아닌데 락칩이라는 뭐 중국의 어떤 칩셋 회사도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러 그 지원되는 칩셋 리스트를 늘려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조이는 똑같이 그 IoT 그 10 IoT 엔터프라이즈 설명됐던 거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이제 스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와의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서 쉽고 이제 빠르게 애저에 붙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윈도우즈 파이어월을 적용을 해서 이 디바이스가 원하는 프로토콜만 패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이어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헤드리스 모드에서 디바이스에 접속할 때 보안 모드로 접속을 해서 좀 더 이제 리모트 매니징 할 때 보안이 강화된 형태로 이제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윈도우 10 그 디바이스 제품군으로 이제 한 가지 제품군을 개발하시면 로엔드로 시작했으면 하이엔드 시작했으면 로엔드로 쉽게 이제 제품군을 늘려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